결국에는 입주 물량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약세를 보여주는데 올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올해가 입주 물량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해가 올해입니다. 한 주간의 집값 흐름과 주요 부동산 현안 챙깁니다.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원하게 이발을 하고 오신 우리 소장님. 네. 저희가 지금 요런 때는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지 그냥 갑자기 한번 받아보고 있거든요. 노래요? 네, 급히 추천 가능하십니까? 오늘 비가 오니까 저는 비 오는 날 수채화. 비 오는 날의 수채화? 네. 그래요. 또 그때 옥소리 씨 팬이셨구나. 어떻게 알았지? 자, 옥소리 씨 팬인 김인만 소장과 함께 그 일주일 동안 우리 아파트값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볼게요. 6.27 대출 규제 이후에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의 상승폭이 좀 줄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또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보니까 이게 다시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8월 1주차 그러니까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잖아요. 한 달 반 정도 지났는데 공교롭게도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심리적으로 살짝 적응을 좀 하는 단계인데 서울 평균이 0.14%, 지난주가 0.12%니까 0.02%포인트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추세 흐름이 계속 상승률이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게 한번 탁 튀었다는 점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속을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 6.27 대책이 발표될 수밖에 없었던 그 네. 두 군데 성동구하고 마포구 서울에 성동구가 지난주가 0.22%였는데요. 이번 주는 0.33% 어휴. 0.11%포인트나 상승폭이 확대가 됐고요. 마포는 0.11에서 2주 연속 0.11 하다가 이번에는 0.14 그러니까 이거 뭐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단계고 알려주세요. 이거 뭐죠? 저는 심리적으로 적응을 하는 거 아닌가. 제 주변에 이제 6.27 대책 뭐지? 무서워라고 말하는 분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점은 좀 신경을 써야 되고요. 정부도 아마 이걸 알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빨리 후속 대책 마련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하나 유유부지 발표하긴 했습니다만 그걸 공식 대책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정부가 마음이 급해졌다. 시장에서는 그래 기다려보자 이렇게 되겠지. 더 이상 하락은 하지 않네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은 급해졌다. 지방 같은 경우도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지방은 마이너스 0.02에서 마이너스 0.03, 경기도도 0.02%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익숙해진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은 그냥 그 하락폭이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네, 이런 더 말씀이군요. 나빠지지도 않고요. 서울 같은 경우도 내려오다가 상승률이 둔화되다가 이제 멈췄기 때문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름 휴가가 비수기니까 지금 비수기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휴가 끝나고 나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또 다른 브레이크를 네. 걸어주든지 뭔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토론을 했는데 그 하락을 말씀하시는 대표 주자들 나왔는데 그 하락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걱정을 하세요. 후속 대책이 잘 나와야지 잘못 나오면 집값 잡기 쉽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기관의 조사 결과도 좀 봐야 이게 추세적으로 맞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네. KB부동산의 주간 동향 조사 결과 이게 부동산원하고 그 양대 지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쪽은 흐름이 어떤가요? KB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 매매 가격하고 상승률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가격을 보게 되면 사실 부동산은 또 하락은 되지는 않았잖아요. 계속 상승은 맞는데 KB도 28주째 이제 상승은 유지하고 있고요. 가격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전주 대비 0.11% 가격은 올랐습니다. 근데 상승률은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어요. 6.27 대책 영향이긴 한데 그래도 송파구가 0.31%, 강남구가 0.23%니까 한국 부동산원과 크게 차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래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 부동산 정보광장 제가 들어오기 전에 따끈따끈하게 바로 딱 확인했는데 이게 6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오늘 날짜 딱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12,000건. 더도 말고 딱 12,000건 딱 찍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인 1,420건이었으니까 12,000건 찍었고요. 아직도 집계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집계 기간이 남은 게 아니라 조금씩 반영은 되고 있고요. 7월이 3,866건이에요. 근데 이게 8월 말까지 집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한 5천 건 정도까지는 갈 것 같은데. 그럼 한 9천 건 가까이 나온다. 5천 건 정도. 네. 그래. 5천 건이 추가가 아니라 네네네. 최종적으로 5천 건 정도 근데 나올 것 5천 건을 같다. 어떻게 보냐면 앞서서 6월이 12,000건이잖아요. 많이 떨어졌네 거래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작년 9월부터 올 1월까지 다 3,000건대였어요. 그러면은 줄었다고 해도 되게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7월 거래량이 적지 않아요. 6.27 네. 대책이 발표가 되고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작년 9월에서 올 1월까지 거래량보다도 훨씬 더 많다는 걸 지금 우리가 빨리 캐치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얼어붙지는 않았다는 거고요. 그냥 거래량만 6월 대비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뭐 집값 6.27 대책 한 번만으로 대출 규제만으로 완전히 얼어붙기는 좀 힘들지 않나. 결국에는 공급이 나와줘야 되는데 공급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다산 신도시 남양주에 네, 좀 다녀왔거든요. 별내하고 다산에 다녀왔는데 거래량은 또 줄었더라고요. 똑같이 줄었더라고요. 서울하고 똑같이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어때요라고 물어보니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몇 개 줄어든 거래량이 거래는 되는데 이전 거래 6월, 5월보다도 오히려 올라간 가격으로 거래는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소장님 몇 가지가 궁금한데 가격이라는 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그 크로스하는 지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된다는 건 찾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얘기일 텐데 그런데 가격은 안 떨어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찾는 사람이 줄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6월에는 10명이 샀어요. 근데 7명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아, 나는 기다릴래. 안 살래. 그냥 추가 대책 보고 결정할래. 남은 3명이 어떤 사람이냐. 돈이 좀 있고 나는 사야 되겠어. 나는 대출 규제랑 상관없어. 상관도 없고 뭐 어차피 나는 10년을 보유할 텐데 뭐 10년 후에 서울 아파트 올라가 있겠지 수급을 보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용감하게 사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틀렸다 맞았다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집으로 간 사람도 있으나 10명이 다 집으로 가지는 않았다. 남은 2-3명이 여전히 용감하게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이 사고 있고요. 강남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게 되면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대출과 관계없이 뭐 돈 자체를 증여를 받기 때문에 총알을 든든하게 준비가 하고 집을 사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물론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지역의 얘기고요. 6월 또 고가 아파트 지역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걸 잡기 위해서 대책이 나왔는데 사실 강남 잡기는 좀 역부족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천 건이라는 숫자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 일도 없을 때 부동산 시장에 그냥 별일 없다 할 때 장기 평균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돼요? 저는 그 기준을 5천 건으로 보고 있어요. 5천 그래서 건. 그래프를 만들 때도 5천 건의 빨간색을 딱 긋거든요. 네. 5천 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좀 시장이 위축이 좀 되었구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었구나. 5천 건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래도 좀 살 사람들은 사는구나. 10,000 건 넘어가면 와, 이거 큰일이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서울 아파트 거래량에서 지금 5천 건이 나왔다는 얘기는 7월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5천 건이 거래가 됐다는 건 그러면 별일 없이 별 경기를 타지 않을 때랑 똑같은 숫자였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지 곱씹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27 대책 이후에 종전 대비해서 상승해서 팔린 집은 좀 줄어들었고 하락해서 팔린 집은 늘었다고 하는데 요 통계를 좀 볼까요? 직방에서 이제 조사한 통계 결과인데요. 뭐 우리가 예상을 했듯이 항상 통계를 보게 되면 조사 시점이 언제지?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앞서서 이제 부동산원, 한국 부동산원 통계는 8월 4일에 조사한 통계를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네. 이번에 직방에서 조사한 통계를 보게 되면 7월이에요. 그러니까 7월은 한 달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진짜 약간 좀 많이 무섭기도 무섭다 하고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부모님한테 야단 맞아가지고 눈치 좀 보고 그냥 방에서 안 나오면서 공부하는 척하는 기간인데 그 기간이 7월에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상승거래 비중이 6월 대비 2.1%포인트 하락을 했고 하락거래 비중은 3.4%포인트 증가를 했다는 통계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통계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퍼즐을 맞추게 되면 똑같은 통계입니다. 7월에는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기 때문에 상승거래가 줄고 하락거래가 늘어난 거고요. 8월 넘어서면서 이제 서서히 좀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월 이 조사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8월은 또 7월보다는
상승 거래 비중이 줄어드는 폭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맥상통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7월에 그러니까 6.27 대책의 여파가 직접적으로 미쳤던 그 한 달에도 상승거래 비중을 보니까 줄어들어서 44.4% 그리고 하락거래 비중은 늘어서 45.2%니까 여전히 팽팽하네요. 팽팽하니까 그러니까 강한 대출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팽팽하게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장의 상황이 여러 가지가 이게 만만하지 않다. 결국에는 수급 문제라든지 금리 문제가 가장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주변에 결혼하려고 준비하는 친구들 보면 전셋집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게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죠. 근데 이게 강남과 강북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남 쪽은 지금 뭐 메이플자의 입주 물량들도 있고 이번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대출 규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현금이 좀 있는 세입자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는 좀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뭐 10억 아래로 내려왔으니까 메이플자이가 지금 전용 59가 시세는 40억이 넘잖아요. 어휴, 매매 가격은. 그래요? 네. 근데 전세는 지금 10억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게 전세 가율이 20%예요. 야, 이 또 그런 희한한 시장이 희한한 형성이 시작이 되네요. 이게 정책으로 인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2+2 계약갱신 청구가 되는데 나는 강남에 10억 이하로 한번 살아볼래 라는 분들은 용감하게 한번 들어가시면 4년은 살 수가 있는데 4년 지나면 뒤에 확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군요. 나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강남 쪽은 그렇게 정책으로 인한 왜곡이 생기고 있고요. 근데 강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노원구에 포리나 노원이라는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한 아파트가 있는데 전세 가격이 8억에 거래가 됐어요. 그래서 3년 만에 제일 높은 수치이고 매매 가격이 뭐 12억, 13억 정도 하니까 강북 지역들은 오히려 더 강세, 입주 물량이 없는 곳들은 강세를 보여주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입주 물량이잖아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약세를 보여주는데 올 하반기부터 또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입주 물량이 안 나온다는 게 올해가 입주 물량 가장 많습니다. 그래요? 최근 5년 동안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해가 올해입니다. 올해도 많다고는 안 하시는데 올해가 제일 체감을 많다고 못 하잖아요. 하면, 그렇죠. 근데 역설적으로 올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화양연화라고 볼 수도 요거는 있겠죠.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만약에 공급이 달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다시 가격을 부추길 수가 있으니까 지금 또 다 인지를 하고 있어서 정부도 알고 있고요. 시장의 수요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앞서서 우리 7명은 집에 가고 3명은 산다고 했잖아요. 그분들이 왜 사냐면 결국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걸 정부가 모를 리가 없겠죠. 기획재정부가 성수나 목동 같은 그 사람들이 흔히 선호한다고 하는 지역에 국유지를 개발해서 15,000호를 추가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대대적으로 발표하진 않고 약간 우리 동네에서 우리끼리만 알자 이런 느낌으로 발표를 했는데 국토부가 아니고 기획재정부가 땅 얘기를 하고 이게 크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거 무슨 뜻일까 궁금한데요. 저도 이게 보통 이게 대책을 발표하게 되면 대대적으로 사실 6.27 대책은 이재명 정부의 첫 대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첫 대책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게 제대로 준비하고 국토부 장관이나 뭐 장관들이 인선이 되고 어떤 새롭게 해서 스타트를 한 정책이 아니고 워낙 급하게 집값이 올라갔기 때문에 급하게 나온 정책이어서 실질적으로 첫 번째 대책이지만 제대로 준비된 대책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나올 대책이 이제 진짜 첫 번째 대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뜬금없이 12일에 기획재정부에서 갑자기 뭐 유휴부지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해가지고 저도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근데 유휴부지라는 게 성수하고 목동이면은 서울에서 굉장히 집값이 비싼 지역인데 있어요? 유휴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뭐 성수동 보니까 저는 경찰 기마대 부지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400가구 정도 신정동에 목동이 신정동입니다. 출입국 관리사무소 거기 300가구 짓겠다. 철산동에 가게 되면 광명 세무서 있거든요. 저도 아는 자리인데 여기도 200가구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총력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 원래 있던 거는 다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드는 생각이 이거 많이 보던 건데 이거 어디서 봤지?
재방송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디서 재방송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유유부지 개발하겠다라고 뭐 태릉 CC라든지 많이 발표를 했잖아요. 18곳 정도 발표했는데 실제로 한 곳은 마곡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도 진짜 하는 거 맞아라고 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못했냐고 한다면 대체 부지 발굴이 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세무서 이전해야 되는데 이전할 부지를 마련하지 그렇죠. 못하는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또 그렇게 되지 않나라는 걱정된 목소리가 있고 왜 국토교통부가 아니고 왜 기획재정부가 발표를 했지? 저도 좀 궁금했는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 기자가 그러더라고요. 기자한테 다시 기자가 물어보셨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얘기하다가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유유부지 땅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한다고 합니다. 이게 돈이니까. 이게 국고 자산이니까. 국고 자산이니까 기획재정부가 관리하다 보니까 네. 기획재정부가 청년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작정하고 발표한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유유부지나 이런 관리에 대한 우리한테 이런 카드가 있다. 카드도 있고 뭐 이런 방안 자체를 검토를 하다가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후속 대책은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점은 아까 유치일 대책도 얘기를 했듯이 네. 좀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된 청사진을 공급하고 너무 잔소리도 많이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부모님이 한마디 딱 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제일 듣기 싫은 건 잔소리는 더 기분 나쁘다고 하거든요. 자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제대로 아이고. 준비하고 딱 발표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나온다는 건 컨트롤 타워가 없나?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다 제대로 부모님의 준비해서 잔소리 속에는 너 잘 되라고. 자식 잘 되라고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을까 애써 부모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의로 한번 해석을 해보고요. 네. 포스코 ENC는 요즘 난리예요. 큰일 여기에서는 났습니다.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나서 이 면허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짓고 있는 집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가 2,000곳이 넘는데 이거 어떻게 그 주민들이나 협력사들 피해보는 건 아니에요? 피해 볼 수도 있습니다. 보겠죠.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거 저도 좀 걱정되게 좀 쳐다보고 있는데 뭐 며칠 전에는 DL에서도 사망 사고 나니까 뭐 임원들이 다 사퇴를 했다고 하는데 경영에도 문제가 되고 협력업체가 네. 2,100곳 정도 되고 2차, 3차 협력사, 자재 또 장비 업체들 뭐 생각해 보면 일용직들까지 생각하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포스코 ENC죠. 올해 상반기 수주 잔고가 5조입니다. 5조. 5조 302억 정도로 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개포우성 4차, 네. 송파 한양 2차 수주전 뛰어들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게 뭐 도급 순위 50위권 100위권 정도의 건설사라면 물론 충격은 있겠으나 네. 뭐 그렇다고 할 수는 있는데 도급 순위 7위거든요. 5조 정도라면 협력업체가 2,100곳이라면 이거 파급력이 너무나 큰데 만약에 건설 면허가 취소가 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허그에서 주택 분양 보증을 해주잖아요. 네. 이게 발급이 안 돼요. 그럼 분양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선분양 제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주택법에는 15조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조항이 있어요. 선분양, 분양 사업을 하려면 착공하려는 땅 소유권 니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 니들이 땅 주인이어야 돼. 당연한 거잖아요. 자기 땅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주택 분양 보증 발급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인데 이게 안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요거는 그 현장에서 정부 입장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또 추가로 전해드리고요. 자, 압구정 재건축. 지난주에 저희가 3구역이 재건축 중에서도 노른자위 땅인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한 전체 한 몇 분의 1 정도, 7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땅이 집주인 말고 서울시하고 현대가 갖고 있더군요. 전해드렸는데 이게 압구정 재건축에서 땅이 추가로 그 집주인 땅이 아니다 이런 데가 또 발견이 됐나 봐요. 한양에서도 또 발견이 됐는데 이게 5구역에서도 땅이 나왔는데 이번에 땅이 많지는 않습니다. 3구역에서는 땅이 컸잖아요. 3조 원대 정도. 15,000평 정도 됐는데 한양 또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요. 계산을 해보니까 평으로 말씀드리면 183평 정도니까 평당 2억 정도 하면 그래도 이게 한 360억 적지 정도 않네요. 되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뭐 역시 조합원들이 이깁니다. 소송하면은 우리 점유 취득 시효 때문에 이기긴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이해를 굳이 하자면 옛날에는 손으로 수기로 다 쓰고 등기부 등본도 손으로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리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고 건설회사도 몰랐다고 하니까 옛날에 그냥 해프닝 정도고요. 소송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압구정 재건축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
이럴 바에는 분양받는 게 낫다 할 정도로 분담금의 부담금만 1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가구별로. 그러면은 재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고민하는 시점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반 분양이 유리한 건 맞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기 네. 때문에 그냥 일반 분양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3.3제곱미터당 8천만 원대 정도. 근데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첨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유리하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157제곱미터에서 167제곱미터로 가게 되면 18억 원 정도 더 내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당첨이 돼야 말이죠. 네. 그래서 당첨이 될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일반 분양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은 추가 분담금 내고 내 집 마련 가지고 있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야,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서울 사는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한다는 정책이 있다는데 요거 좀 알려드릴까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지원 사업인데요.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 19세에서 39세 청년 가구만 해당이 됩니다. 그때부터 소급 적용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만 39세 넘어가는 노땅들은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소득도 물론 봐야겠죠.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되고요. 거래 금액이 2억 원 이하의 전세 월세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 내용이 뭐 엄청나게 뭐 많이 해주지는 않고요. 1인당 우리가 상반기 때 한번 했거든요. 네. 1인당 한 33만 원 정도, 33만 7천 원 정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하반기는 4천 명 정도 네. 모집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자격 요건이 되시는 분들은 서울 몽땅 정보통 온라인 신청 한번 해보시면 그래도 한 푼이 아쉬운데 그럼요. 서울시가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없던 지원이 34만 원 가까이 생기는 거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질문해 주셨거든요. 우리 아들 작년에 서울로 전입했는데 해당되나요 하셨는데 이 날짜 보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니까 되네요. 지금 그러니까. 서울로 전입을 했거나 서울 안에서 이사한 요 해당되는 청년들은 요거 꼭 챙겨서 신청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감사해요, 소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